김종배 시선 집중.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한가위 당일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저희 시선 집중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릴 텐데요. 이 주제는 바로 명절 물가는 왜 항상 비상일까? 이걸로 적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추석 물가 껑충, 장바구니 비상,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왜 명절 때만 되면 장바구니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지, 명절 물가는 정말 껑충 뛰어오르는 게 맞는 건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1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은 명절 물가는 왜 항상 비상일까, 이런 주제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주제를 아주 맛깔나게 풀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은정 농촌 사회학자 나오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은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고영 음식문헌 연구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영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정은정 박사님께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농촌 사회학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학문 분야인가요? 예, 농촌 많이 다니는 학문입니다. 제가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이다. 제가 뾰족 구두 신고 논두끼를 걸었다가는 제 관절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예, 농촌, 농업, 농민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농촌 현실, 농민들의 삶, 이런 것들 전반을 좀 들여다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뭐 저도 농민의 딸이었고요. 오, 네. 그렇죠. 그럼 오늘 주제고 딱인 분은 지금 저희가 모신 거네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밀 분석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우리 고영 연구원님께는 음식문헌 연구가가 되면 예. 과거의 어떤 사료나 이런 데에서 음식이 기술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파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는 건 이제 절반이고요. 예. 뿐만 아니라 현대 광고라든가 신문 잡지, 그다음에 대중매체, 네. 영화도 열심히 봐야 되고요. 이것저것 현대하고 과거를 고대까지 예. 포함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에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야, 그러면 뭐 조사가 그냥 일상이시겠네요. 조사가 일상이고 아카이브 찾아다니는 게 뭐 일상이고 그렇다고 봐야죠. 야, 한자도 잘하셔야 되고. 한문 잘해야 되고, 고생물학에 관해서 뭐 용어를 그러니까 고생물학자까지는 아니라도 용어는 알아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고생물학까지 연결이 됩니까? 연결되지요. 어떻게 해요? 뭐 미라의 치석에서 뭘 먹었는지 나오고. 그러니까 뭐 먹은 게, 그러니까 음식물 뭐가 남아 미라, 이런 얘기하니까 그런 것까지 이렇게 연구하신 겁니까? 그것까지 제가 연구할 수는 없는데 그 연구 성과가 지금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는 그 추이는 좀 봐야 돼요. 제가 어디선가 한 잡지에서 보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뭐 이제 뭐를 그러니까 먹었다,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고고학 증거가 뭐 대단하게 남아 있는 건 아닌데 예. 그래도 벽화라든지 또 헐거워도 중국 쪽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이제 퍼즐 맞추기 같은 걸 해서 예. 대체로 무엇을 어떻게 먹었을 것이다 짐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감별 좀 해주세요. 제가 얼핏 옛날에 어떤 기사에서 본 게, 요즘 먹는 명절 때 항상 먹는 게 산적이잖아요, 산적. 네. 산적이 그 원조가 맥적이고 고구려에다 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다라고 제가 어디선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틀립니다. 전형적인 낭설이고요. 이제 그런 낭설 수집은 음식 공부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아니, 가르치는 저 기사에서 게, 봤다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가짜 뉴스, 전형적인 이제 잘못된 뉴스의 유통, 특히 제가 음식 분야에서는 낚인 겁니까? 크게 낚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형적인 작가님 거예요. 그런 거 찾으러 수사하는 수사에서 단죄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래요? 맥적 같은 그런 기록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한나라 때 사전류 같은 데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맥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뭔지는 우리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맥적이라고 하는 것의 혹시 예매 실제가 걸 때 그 매가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자꾸 갖다 붙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갖다 우리 붙이는 거지만 아전인수하는 겁니까? 아전인수에 들어가고 전형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 마신 사람은 고종이다 하는 식의 낭설이에요. 그런 그것도 낭설을 낭설입니까? 낭설이죠. 문 고종이 처음 먹었겠어요. 그 사람 말고도 커피 마실 사람은 많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다 밝혀져 있는 그 사실.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영화들이 다 가짜 정보, 가짜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네. 시나리오를 급하게 쓰다 보니까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 역시 시사 프로의 숙명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음식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가짜 뉴스까지 연결하니까 언론중재법은 아직 그러니까 통과되기 전이라는 점만 제가 오늘 가짜 뉴스를 얘기를 해서 드리는 예, 말씀. 삐딱하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오늘 제대로 만난 것 같네요. 제대로 야단 맞을 것 같습니다. 진실은 얘기해야죠 그래도. 아 네. 그게 아니었구나. 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오. 이제 그게 아닙니다라는 말씀도 드려야 되고 음흠. 왜라고 하는 데서 아까 지금 뭐 커피 얘기도 나온다고 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커피가 그렇지. 아니 그 맛있는 거면은 먹어보겠다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처음에 고종이 처음이겠어요? 처음에는 그 커피는 맛있다고 생각 안 하죠. 아, 너무 쓰다. 이거 왜 마시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적응 속도가 빨라요. 커피가? 한약 때문일까요? 예. 한약을 많이 마셔보면 마시다 보니까 아 색깔이 같다. 아, 그게 쓴 통 거는 몸에 음료라고 좋다. 하는 건 생각해 보면 기호품에 속하지 않습니까? 음. 적응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긴 하죠. 예, 예. 그 적응 속도가 일단 빨라서 적응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애호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못 끊는 거죠. 예. 그렇죠. 고종은 아주 나중 사람입니다. 커피 마시고서는. 그렇죠. 거기 뭐 임금님 전에 김이상공이 먼저 먹게 했으니까 커피도 이제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마셨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것도 있고 뭐 1720년이면 조선 사람들 포트 와인 마시면서 와인 시음기 쓰고 그러거든요. 아, 진짜로? 한문 기록 같은 거 남기고 그렇게 그래요? 해요. 예. 1720년에? 아니 그 무역의 네트워크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도 그쪽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무역 네트워크가 그렇지 당연히 기호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 와인을 마셨다. 마시죠. 왜 안 마셔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재밌을 것 같은데요. 벌써 그러니까 이 서론부터가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그 이야기는 명절 물가니까 과거의 명절 물가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지 한번 일단 오디오부터 듣고 시작을 하시죠. 추석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부닥치는 문제는 물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올해 추석을 맞는 시장은 최근 우리 경제 주름살을 반영이라도 하듯 분위기가 아주 가라앉은 편이라고 합니다마는 남대문 시장과 백화점 등을 돌아보고 물가를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과일값이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사과는 20% 가까이 올랐고 제주 특산물 감귤은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가격은 엄청 비싸니까 식구는 많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해갖고 조금씩 먹는 수밖에 없어요. 반폭이 2,500원이래요. 2,500원 비싼 겁니까 이게? 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너무 비싸가지고요. 지금 돌아보는 중이에요. 배는 61.6%나 올랐습니다. 계란값도 여전히 높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모두 올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소비가 많은 만큼 소비자들한테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올해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은 30만 원 정도,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늘었다고 조사에 발표했습니다. 네,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그러니까 세계의 뉴스 리포트를 들어보셨는데 처음에 이 목소리 아직도 익숙하네요. 엄기영 앵커께서 전해주신 이게 1991년 뉴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나왔던 뉴스 리포트는 2007년 뉴스 리포트고 마지막으로 들으신 게 올해 뉴스 리포트인데 공통점이 있죠. 다 뛰었다. 네, 추석 물가는 늘 뛰죠. 명절 물가는 정말 늘 뛰는 거 맞습니까? 제가 한번 관련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그 포털에서 옛날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적어도 1965년부터 해마다 추석과 설날 명절 물가는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늘 비상이었고 네. 예, 그리고 식탁 물가 위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예. 뭐 작년에는 배가 쌌는데 올해는 배가 너무 오르면 이제 배 이야기만 하는 거고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의 어떤 뭐냐면 날씨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이 농수산물의 어떤 뭐 작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추석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수확의 철이면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네. 오히려 내려가야 될 건데 왜 뛰냐? 이렇게 아, 상식적인. 이거 제가 나서야겠는데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추석은. 또 오늘 잘못 야단을 오셨어 많이 맞으시는 지금. 아, 죄송합니다. 네. 추수감사절에 이때서 추석을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요. 아닙니까? 예, 음력 8월 15일 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오곡백과가 무르익기 직전입니다. 아 그러면 추수하기 직전. 네, 추수 직전으로서 잠깐 농한기가 잠깐 생기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농한기에 농민 농촌에 잠깐의 휴식이 있는 겁니다. 아. 그때 잠깐 노는 거고 이때는 뭐냐면은 벼 같은 경우도 막 물이 찰 때죠. 알알이 이제 막 물이 찰 때고요. 밤대추도 뭐 막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뭐 어루달래 정도야 뭐 익었다고 치지만은 기타 다른 작물들 사과며 배며 완숙하는 거는 다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이후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례상에 보통 이제 그 햇과일 네. 뭐 이런 거 올린다는데 햇과일이 참 그렇게 비싼 거가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지금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죠. 출하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추수 직전이니까 어찌 보면 가장 비쌀 수 있겠네. 게다가 올해처럼 이렇게 추석이 이르 9월에 오게 되면은 지금 배나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한참 숙기 잘 익어가고 있는 중이어서 근데 추석에 맞춰서 워낙 과일들이 많이 그 대량 수요가 있다 보니까 좀 억지로 익히게 되는 경우 그런 부작용도 있는 거고 예. 햅쌀을 놓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조생종 품종 중에서 이렇게 쌀학이라 그러죠. 이렇게 완전미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무리하게 또 도정을 해서 출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비싸게 느껴지죠. 어릴 때 진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례상에 올리기 위해서 벼 일부 미리 베가지고 미리 네. 베죠. 네.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저 기억이 올벼. 있어요. 그걸 올벼라고 하죠. 그걸 그 올벼라고 그래요? 올벼를 가지고 뭐 네. 송편도 하고 올벼를 가지고 신도주라 그래서 햅쌀술도 빚고 이렇게 해서 맞아. 간단한 차례를 지내는 거죠. 맞아. 저도 그러니까 어릴 때 어렴풋이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추석 물가 오르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당연하고요. 게다가 이제 점점점 뭐 기후 위기 이야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점점 더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9월까지도 거의 여름 축에 끼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가을 과일들이 익기가 어렵고 게다가 올 여름에 보통 더웠던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과일이 탈 정도였다라고 화상을 입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맞아. 그리고 뭐 기후 위기에다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이제 외국인 인력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일손은 계속 지금 너무 심각하게 부족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최종 상품인 예, 이렇게 그 농산물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예, 또 거기다 이제 계란이라는 큰 변수가 또 있었죠. 네. 아, 그러니까요. 이제 이 추석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그 하나하나의 품목은 좀 이따 한번 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 우리 이제 고영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유감스러운 게 생긴 게 추석을 그러면 좀 추수 뒤에 잡았으면 안 됐을까 싶은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이게 뭐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한반도의 농업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세벌까지 김다 매고서 잠깐 쉴 때가 이때인 거예요. 이때 아니면은 온 마을, 온 공동체가 쉴 틈이 별로 없고 이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 온 집 며느리들이 친정나들이 할 수 있는 거의 1년에 여유 있게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한순간이에요. 이때 좀 쉬어야죠. 예. 그러면 추석 한가위가 가장 풍성한 때라는 것도 낭설이다. 아니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왜 또 뭐 또 달라요? 또 뭐가 또? 아니, 그래도 그래도 이제 수학을 앞두고 있잖아요. 연글기 시작하니까 연글 시작하는 그때가 고마운 거예요. 그냥 마음은 풍성하다. 마음이 풍성한 상황에서 참 곳간이 풍성한 게 아니라 마음이 풍성한 거예요. 그게 이제 로또 사고 나면 그러니까 로또 그 일주일 행복한? 하루 전까지는 되게 행복한 그거 비슷한 건가요? 아 그렇게 예를 드시니까 너무 야박한 생각이 들고요.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고영 작가님. 그러니까 추석 앞두고 마음이 풍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휴식. 그러니까 진짜 바케이션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억지로 자본이 그냥 뭘 사서 어디 놀러 가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쉴 틈이 있으니까 온 공동체한테 농민한테 휴식이 왔고 이때 말하자면 올벼라도 배워서 뭐 하나 별미라도 있는 별미라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정도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마음에 풍요가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고 네네.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좀 나누자. 주변 돌아보는 그 시기이죠. 수학 앞두고 있는데 이만큼까지 왔어요. 한 곱이 넘으면 수학이니까 우리 잘 좀 돌봐주세요 하는 그 마음도 있죠. 조상이나 자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표하는 거고 나를 잘 다독여서 자, 한 곱이 넘어서 쉬고 수학으로 달려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물가 이야기라면 항상 이제 따라본 뉴스가 이제 패턴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추석상을 차리는데 평균 얼마 비용이 든다. 이런 식으로 보도 나오잖아요. 네, 이 정확성에 대해서 농촌 사회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기본 상차림의 그 추석 성수품이라고 그래서 국가가 좀 집중 관리하는 물품들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일례로 이번에 보니까 뭐 다 올랐다. 일단 이런 기본 전제를 깔고 거기서 이제 곶감이 가장 많이 올랐고 약 40%가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저도 마트 가서 저희 어머님이 곶감 좋아하셔. 왜 이렇게 비싸요, 곶감은? 작년에 해거리를 해서 작년에 좀 수확량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 곶감이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그 농산 상품이라고 식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곶감 깎을 인력이 없었어요. 농촌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나무에서 썩어나가도 따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감 깎는 기계도 나오던데.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이렇게 집중해서 먹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수량 조절도 요때 많이 풀기는 풀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추석 성수품이라는 게 평소 때 일상에 먹는 것보다는 그때 반짝
곶감 맛이 반건씩도 맛있는데. 옛날 분이시네요. 아, 얼마나 맛있어요, 그게. 예, 꽃감 좋아한다고 그러면 옛날 분이신데. 아, 뭔 소리 하는 요즘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젊은데. 많이들 좀 이렇게 특히 과일 소비 패턴이 바뀌어서 음. 배하고 곶감을 사는 게 50대에서 60대. 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추석 때 집중적으로 과일,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소비를 하는데 예.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손이 연령대가 그렇게 갈린다고요? 예, 갈립니다. 아, 그게 또 그 연령대 네네. 분석이 돼요? 그래서 배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석에 맞춰서 주로 신고배, 그러니까 신고 품종을 내보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너무 이렇게 억지로 키워야 되는 면도 있어요. 근데 그 배를 거의 명절 때 팔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꼭 내야 또 그래요? 되죠. 그럼 그때 팔고 딱 이제 손 터는. 네, 그런 지금 패턴이죠. 그러니까 30, 40대들은 배를 일상적으로 먹지 않죠. 그리고 특히 이제 깎는 과일은 좀 전망이 어둡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올해 그래요? 이제, 예, 추석에 선물로 많이 각광받은 게 샤인머스켓 같은 좀 신품종 그 청포도 아시죠? 아, 그럼 왜 이렇게 비싸요? 그건 또 그렇게? 아, 그거는 지금 한 5년 전부터 심어서 이제 조금 수확을 하는데 네. 최고 지금 인기 정점입니다. 예. 아, 그래도 너무 비싸더라. 네. 근데 그 나무 자체도 비싸고요. 그리고 네. 기르는 기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맛있긴 하대요, 근데. 예, 비싸기도 하지만 그래서 요즘 그게 좀 고급 과일 세트. 그래서 지금 벌써 과일 세트 구성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 수입 과일하고 고급 과일 뭐라고 보통 통칭을 하는데 뭐 망고라든가 샤인머스켓이라든가 메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지금 추석 선물에 좀 제가 대세를 탔죠. 9세대는 9세대구나. 차례성에 올라오는 과일은 기본적으로 사과, 배, 그다음에 감, 네. 그다음에 밤도 여기 퍼먹고 뭐 밤은 네. 기본으로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네요. 예, 근데 올해 다행인 건 밤은 출하량이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올해는? 네, 그러니까 이게 밤과 감 같은 경우에 해거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밤하고 그리고 이제 대추 같은 경우에도 작황이 괜찮아서 늘어난다고 하지만 밤하고 대추를 누가 일상적으로 과일로 이제 소비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예, 좀 안타깝죠. 저는 좋아합니다. 네. 저 어릴 때 저희 시골집에 엄청나게 큰 밤나무가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은 진짜로 천지였어요, 천지. 그래갖고 이제 떨어지다가 머리 맞은 적도 여러 번 있고. 근데 밤이가 참 먹기가 좀 귀찮긴 하죠. 밤이라고 하는 게. 까서 또 예. 예. 한 번 까면 또 그 안에 이제 속껍질을 그걸 또 까야 되니까 귀찮죠. 그거는 밤 또 이제 그 탁 이제 칼로 착착착 이거 하는 게 이게 어르신들에게 이제 기술이고 그나마 노하우. 남자들이 그 참여하는 그죠? 그래서 일부러 우리 어머니도 사오신 것 같아요. 너무 얄미우니까 그냥 밤이라도 칠하고. TV 보고 있는 꼴을 못 봐갖고 이거라도 해라. 밤 그렇죠. 치라고. 너무 힘들잖아요. 일하려면. 그렇죠. 야, 밤 친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알아듣고 저도 하는 짓인데 네. 그 근데 친다는 밤 뜻이 친다라고 뭐예요?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칼을 앞으로 이렇게 나를 앞으로 밀어내는 삐진다 거죠. 그러죠. 아, 이거를 네. 이제 치는 삐져낸다고. 거죠. 행위 그 이제 칼을 앞으로 밀어내는 치다라고 행위를 하는 그 동사를 쓰는 건데 그 동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밤을 치다라는 표현을 저도 옛날 이해를 못해서 몇 번을 되물어보는 젊은이들도 요즘 젊은 많아요. 세대는 모르죠. 밤을 친다는 말이. 그죠. 밤을 먹은 젊은 세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네, 요즘은 다 까놓은 그런 이제 군밤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알밤 상태로 팔잖아요. 요즘은 운동할 다 때. 까서 파는 네. 그런 마트나 것이 이런 데 먹다 가면 아예 이제 보니까. 깐 밤을 이렇게 네. 진공 포장했고 팔고 하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데서 야속한 건 또 하나가 있어요. 물가 얘기를 할 적에 극단적인 경우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음식 문헌이라고 했을 때 신문 잡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경제신문 많이 넘겨보는데 모 경제신문에서 추석 물가 얘기하면서 수박 한 통에 27,000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쩌라는 얘기죠? 수박 한 통에 27,000원 얘기 박아놓고서 추석 물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다고 이러면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건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고장마다 또 이제 차례상에 올라가는 게 좀 다르잖아요. 네. 저희 동네에서는 수박 안 올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 어릴 때는 그 추석 즈음 되면 수박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오지도 않죠. 그렇죠. 네네. 저희 집이 그 제사가 되게 많은 집이고 그리고 이제 친척들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추석 때는 꼭 올라오는 게 수박 그리고 설날에는 딸기가 예 그만큼 이제 철이 옮겨져서 설날에 딸기가 올라온다고? 예 설날에 이제 옛날에도? 예 이제 최근에 한 20년 전부터는 딸기가 이제 제철이 겨울로 아예 농진청에서도 꽉 박아놨거든요. 더 이상 봄의 전령사가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하우스가 일반화된 다음 얘기죠. 네네 그래서 햇딸기 출하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11월부터 출하를 시작해요. 딸기가.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제철 음식이라고는 개념이 사라지는 겁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제철이란 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살고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자연산 제철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하우스용
비용 제철에 이렇게 이제 그런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야기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네. 하나하나 언제 있고 언제 따고 하는 것을 해마다 다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공부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독을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가짜 뉴스라고 막 혼내고 이러시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계속 혼내려고 한 게 나오셔야겠는데. 아닌데. 그러니까 무서워 얘기를 못 네. 하겠어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명절 물가 특히 추석 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명절 물가는 왜 항상 비상일까? 이런 주제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고영 음식문헌연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명절 물가 특히 이제 추석 물가 이야기 하다가 좀 이제 잠시 전하는 말씀 들었는데요. 좀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 추석 물가가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햇과일, 네. 그다음에 햇살 이런 걸 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고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철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니까 그 햇과일이나 햇살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걸 구입해서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가 올라간다, 비싸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거기에 더해서 좀 선물용. 그러니까 가장 특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상 소비보다는 뭐 차례상에 올리고 선물하는 용도다 보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비싸게 느껴지고. 근데 이런 거는 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가격 추이들을 계속 보고 있고 또 네. AT 쪽에서도 이제 보는데 의외로 서울 가락시장에서 이제 가장 우리나라 유통의 핵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지금 신고배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져서 11%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배 면적이 늘고 또 좀 반짝 그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지금 작황이 괜찮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당장 그러니까 8월 24일에 배값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많이 추석 물가 비상일 거다 이런 그 언론 보도도 있거든요. 8월 24일을 기준으로? 네, 8월 24일에 신고배와 그리고 이제 사과 지금 이렇게 가격이 이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됐으니까 추석까지도 연결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제수용품을 한 달 전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이게 그 논조예요. 그래서 일부 농업 언론과 그리고 농민들은 항상 좀 불만이 많죠. 이렇게 아주 일찌감치 고공 물가, 뭐 농수축산물 뭐 올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사람들이 되게 쉽게 생각해요. 수입해야겠네. 그렇지. 그리고 아주 손쉽게 그 복잡한 농산물 유통의 과정들은 모르고 역시 유통업자들은 도둑놈들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김장을 담글 때 그 해에 그러니까 배추가 오르면 무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춧가루 가격이 엄청 높았거든요. 근데 올해 고추 작황이 좋아요. 그래서 고춧가루 가격이 낮은데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김장은 이제 못하는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게 만든다라고 농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죠. 농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올라가는 것만. 소비자들의 소비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한국은 어쩔 수 없네.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아주 손쉽게 결론으로 닿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좀 물어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기자님들한테 왜 이렇게 꼭 물가 혹은 또 명절 전에 꼭 이걸 내야 돼요 했더니 아시죠? 달력 기사라고. 그렇죠. 그냥 그때쯤 되면 꼭 얘기해야 되는. 근데 올해는 물가가 낮으니까, 물가가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많이 애용하세요 이런 말보다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훨씬 더 귀를 낚아채긴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차례상에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씩 골라가지고 물가 얘기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영 선생님은 차례상에 올라가주는 게 뭐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차례상 차려놓고 놓으면은 사실 벌써 입 다시고 계세요. 네. 굴비 잘 뜯어서 또 그것만 고르시네. 또. 잘 됐네요. 올해 참조기 값이 떨어졌답니다. 떨어졌어요? 소식 들었습니다. 네. 굴비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건 지방 막론하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들 굴비는 그러니까 특히 참조기 굴비는 전국 공통인 것 같고요. 그렇죠. 민속 자료를 보면은 전국 공통이고, 그다음에 중부지방에서는 민어 굴비도 올려요.
민어굴비도 쓰고, 근데 민어굴비도 정말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도 쓰고 해산물이야 뭐 수산물이야 그 나는 데에서는 그것들을 다 잡아서 또 쓰니까 그렇죠. 다양한 종류를 쓰게 그렇죠. 되죠. 아, 굴비. 네. 그러면 굴비는 어땠습니까? 물가 연동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이번에 그 추석 물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차림에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이게 굴비 가격, 참조기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고. 근데 이거에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많이 잡힌대요. 최근에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뉴스에 얼핏 본 거. 근데 몇 년 전에는 엄청 비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바다도 또 해거리를 한다고 이렇게 어민들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굴비도 이것도 또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3, 40대가 선택하지 않는 생선. 오늘 왜 이렇게 세대 네. 차이로 조장하실까 두 분이? 이제는 저도 추석의 문화가 네. 그 명절의 문화가 많이 바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굴비는 이게 또 불려서 또 쪄야 되거든요. 네, 굽는 네, 것보다는 찌고. 근데 그런 생선이 굉장히 낯선 거죠. 손질하기도 어렵고. 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일단 차례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그 차례성을 굴비면 이제 실고추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올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거기도 그것도 웃기, 고명. 고명이라고 하나요? 네. 네, 뭐 웃기, 거기에 올리는 고명 뭐 등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네. 뭐 꾸미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네. 사실 기본적으로 그 전에는 말려서 찐 생선 종류들을 산더미 같이 약간 좀 쌓아놓는다고 할까? 뭐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게 꼭 비싼 생선을 고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네. 잡히는 대로 가자미, 잡히는 대로 고등어도 썼고 뭐 그렇게 써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문화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틀림없죠. 네. 뭐냐면 생선 자체를 만지는 거를 무서워하죠. 예, 생선 손질이 익숙한 20, 30대는 아마 없을걸요. 그러니까 필렛 형태라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팩을 뜯어서 굽는 것까지도 그래도 조금 음식을 해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이제는 낚시 애호가들 빼고 그 생선을 직접 손질해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비늘을 반건조라고 또 벗겨내야 하더라도 되니까. 반건조라고 하더라도 불려서 뭘 어떻게 처리를 해서 집에서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뭐 요리해 먹을 때 네네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무척 낯설어해요. 입에 넣어서 씹을 적에는 이런 맛도 있습니까 하고 좋아하는데 막상 해보자고 하면 그때 도망가는 대표적인 어린애가 엄마가 그 젓가락으로 해서 뭐 넣어줘야 먹나? 지금 그렇게 됐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 그럼 우리 정은정 박사님은 차례성이 올라가주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충북 완전히 내륙이거든요. 그래서 생선은 이렇게 굴비도 아니고 사실은 부세 정도로 놓고 이제 가족 식구는 많고 이제 엄마도 돈이 평생 없으니까. 이제 생선은 강고등어 뭐 이랬습니까? 네. 그건 안동 지역, 문경 그쪽이고요. 저희 동네는 저는 이제 충주 음성 쪽인데, 그래서 북어하고 굴비로는 이제 생선 그러니까 어물은 끝이고요. 대신에 굉장히 중요한 게 산적 그리고 산적 맛있죠. 예 그리고 진짜 맛있는데. 이제 보통 동그랑땡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갈랍이라고 하거든요. 표현을 네. 용어를 갈랍? 네, 예, 갈랍. 저도 충청도인데 또 다르네. 네, 지금 아마 충청북도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런 말 쓴다고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 동그랑땡이 워낙 손이 많이 가니까 명절 때만 이렇게 딱 먹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손 많이 가요. 가장 첫 번째 손으로 진출을 하는데 또 세월이 흘러서 예전에 저희 집은 찐계란도 났었거든요. 예쁘게 이렇게. 찐계란 올렸어요? 네, 근데 올리는 거 본 것 같다. 네, 흔적이 다 있습니다. 예, 찐계란 위에 이렇게 오려갖고 그렇게 오른 거죠. 내륙에서는 굉장히 노른자 중요해요. 이렇게 나오게.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빼고. 예. 산적 맛있죠. 산적 저희는 이제 점점점 현대 입맛에 맞게 하느냐고 이렇게 약간 돼지갈비 양념과 크게 차이 없이 점점점 이제 살아있는 사람 맛있게 한다라는 취지 때문에 막 우리 엄마가 다 골고루 드셔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마늘도 넣으시고 그 차례 음식이 원래 뭐 제사 음식에 마늘 넣지 마라 그러는데 잠깐 그런 말도 있나요? 원래 제사 음식에 마늘 안 씁니까? 뭐 향신채 쓰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건 가짜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부분은 왜 또 이렇게 피해가십니까 여기서는? 설명이 많이 복잡한데요. 네. 뭐 차례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문헌 근거들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집집마다 저마다 차례 지내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지역마다 있었을 뿐인데 1960년대 말 지나고 1970년대 대중매체가 극성에 다다랐을 때 전국적으로 어떤 표준 같은 것을 계속
혹시 그런가 그 70년대 이제 이른바 가정의례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맞습니다. 여기서 네. 그러니까 일부러 강제로 통일을 뭐 네. 하고 이렇게 했던 건가요? 네, 그런 것들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뭐 격식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라고 하는 것을 신문과 방송이 끊임없이 확대했어요.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그러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집집마다 그럼 들어가게 뭐 된 거죠. 홍동백서 이런 것도 원래 그런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거, 그것도 없던 그런 거예요? 거 암만 뒤지고 뒤져봐도 네. 딱 하나 나오는 거는 1919년 정도에 영남 지방의 어느 집안에 어느 집안인의 개인적으로 써놓은 무슨 글 한 줄 정도가 있는 정도지. 그게 전통적으로 그것이 해왔던... 이제 근데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당시에 1960년대가 되면은 여러 가지 민속 조사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연구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조사원들이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게 있냐고 물어봤을 때 얼렁뚱땅 본 것 같다고 하는 식으로 역전파가 돼서 전국 통일이 돼버리지 않았느냐고 일종의 유도 얘기합니다. 신문에 의한 전파군요. 그러면. 유도 신문에 의한 표준화 전국화가 생겨서 오늘날에 이른 것이고요. 여기서는 뭐 많은 부분 대중매체가 그냥 아무렇게나 떠든 것이 제일 커요. 사실은 공영방송의 아카이브가 많이 있을 거니까 언론 석토장이 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공영방송 아카이브 있잖아요. 네. 우리 문화방송은 그동안 차례상을 어떻게 그려왔나 그런 아카이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 기획거리 되겠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아이템을 저는 제발 좀 가지네. 공영방송들이 이런 아카이브들을 공개해 주길 바랍니다. 그 책 중에 이제 외국 책에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전통이라고 알고 온 거에 내 상당 부분이 출처불명에 만들어진 것들.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특히 이제 차례 문화에서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아까 산적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역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경남 해안부터 해서 영남 내륙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지역 안에서는 상어 산적을 하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 저가 서해안인데요. 네. 저는 차례상에는 올리는 거 못 봤는데 잔치상에는 상어 고기가 그러니까 곰배기. 많이 나왔어요. 곰배기라고 보통 네, 표현하는 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 저한테는 별로 안 맞던데 맛이. 충청북도는 저는 김도 굉장히 나요. 좋아합니다. 예. 오늘 어물이 부족하니까 네. 구운 김을 올려놔요. 그다음에 북어도 너무 신기한 네. 거예요. 북어는 사실은 원산 이북에 원래는 원산 이북에서 많이 잡아서 전국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차가운 바다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근데 것이니까. 이게 전국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산 이북 바다에서 왔으니까 북어인데 그렇죠. 이게 전국화된 게 얼마나 맛있고 좋고 귀하면 또 이렇게 전국화가 됐겠어요.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호소력이 있는 거죠. 이미 조선 후기에 이 시기 묘사하는 그 시구 같은데 반드시 시장 가서 북어 사오고 시장 가서 저쪽이 마련해서 차례 지내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먹어나 보자. 뭐 이런 그런 것이... 물목 중에 하나가 그렇죠. 명태, 북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산적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돼지고기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어떻습니까? 돼지고기 가격하고 소고기 가격, 그러니까 뭐 명절 때는 원래 조금씩 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맛있는 부위 위주로 사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농촌사양 연구자다 보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안 오를 수가 없었다. 왜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계란값 때문에 굉장히 크게 논란이 있었는데요. 계란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지금 몇 년 전부터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와 콩을 자립을 거의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특히 사료 쪽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국산 콩은 이제 밥 위에 얹어 먹는 그 정도고 뭐 아주 비싼 프리미엄 두부에다 쓰는 거지. 그래서 계란만 보더라도 사료값이 34% 올라가 있었거든요. 호호. 그리고 외국인 인력, 그러니까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한국의 농업을 다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용 허가제 말고 계절 이주 노동자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약 5,300명 정도가 들어와야지만 겨우겨우 유지가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이 닫히고 단 한 명도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 노동력은 거의 대부분 이제 농촌으로 가는데. 그러면은 지금 농촌에서는 원래 뭐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선의 일당이었는데 인건비였는데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올랐습니다. 일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생산비의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에도 작황이 좋지 않은 게 콩과 옥수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그래요? 예, 외국에서도 그래요? 올해 커피 같은 경우에도 브라질이 거의 절반 반토막이 났다고 하시면서 커피 유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커피값도 오르겠네. 그래서 오늘 추석 얘기여서 우리나라 음식 이야기만 하지만 농업만 보고 이렇게 농업만 한정해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작황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 이제 그 선친께서는 그 살아생전에 술을 입에도 못 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이제 저는 술을 안 올리고 네. 커피를 좋아하셔가지고 커피를 이제 올리고 이러는데 커피값도 오르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사재기의 열풍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스터리가 로스팅 하시는 쪽에서 생두를 미리 좀 많이 쟁여 놓으시려고 굉장히 발이 그 정도예요? 발 빠르게. 왜냐면 커피 가격이 국제 그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품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차례상 차려보면 또 우리가 오늘 전 얘기 안 했는데 붙인 게. 아니 저는 사실은 차례상 원래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산적이거든요. 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동그랑땡인데 네. 동그랑땡이 원래 계속 올라갔던 품목이에요 차례상에? 귀한 음식이니까 사실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던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재료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냥 우리 엄마의 음모를 늘 느꼈죠. 그러니까 두부에 그냥 고기가 이렇게 손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초대받은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명절 때 가장 정성을 다하는 음식이어서 늘 좋았어요. 그거는 보면 좀 추억이 있어요. 저한테 소울푸드죠. 예. 저 동그랑땡 잘 붙여요. 네. 항상 그 제목시에서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뒤집는 타이밍이. 네. 조금만 보면 타버리잖아요. 이것도 참 지역마다 다른 게 그래서 저도 강의 다녀보면 저도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이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충청북도에서는 이 뼈 없는 생선을 올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징어 같은 경우. 근데 경상도에서는 마른 오징어도 올려놓고. 아니 문어도 올리고 문어도 쓰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문화적 충격이었는데 그래서 고장마다 정말 다르고. 예, 서남해안에서는 빵을 낙지도 올리잖아요. 낙지도 올린다고? 낙지도 네, 제주도는 빵 올라가고. 그렇죠. 카스테라 많이 쓰고 네, 그 전에는 보리빵도 많이 썼죠. 그래서 망고 불변의 진리가 있죠. 남의 집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그거를 갖다가 가가례라고 말을 네. 하는 겁니다. 맞아요. 가가례. 다 가가례. 집집마다 가가례. 예법은 다른 거고. 그렇죠. 거기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괜찮은 예의 범절이었습니다. 예. 남의 집 차례상 대고 이러니 저러니 안 하는 거. 예. 그럴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 나온 김에 또 제가 되게 좋아했던 게 중에 뭐냐면 한과 중에 네. 요즘으로 좀 젤리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가식 말고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사탕 종류인데 이제 그냥 딱딱한 옥순당? 사탕. 그러니까 젤리하고 그러니까 비슷해서. 겉에 약간 설탕처럼 붙어져 있는 거. 옥춘당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굵직굵직한 그거는? 거. 그건 참 연원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여기 또 뭐 많은 연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정립된 건 식민지 시기가 아닐까. 아마 저도 얼핏 짐작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예전에도 뭐 한 18세기 정도 되면은 이런저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설탕 과자 계통들이 조금씩 유입이 돼요. 설탕 과자 기술 같은 것들이 조금씩 유입이 됩니다. 예, 그런 가운데 그런 원형 같은 것들은 시도는 했을 거로 추측은 하고요. 그런데 자리를 잡은 게 언제냐 했을 때는 아마 식민지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요. 추측 가능합니다. 이제 그 비행 접시처럼 생긴 빨간 사탕 먹으면 이제 혓바닥이 옥춘. 빨개지는. 네. 그것도 맛있었고. 근데 그거 봐도 이제 요 말랑말랑해.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요즘은 사실은 그런 사탕 농촌에서밖에 안 판다고 해야 되나? 시장에 가면은 보이거든요. 제수용품 전문점들이 아직까지는 흔적이 남아 있어요. 농촌에는. 요즘도 재래시장 가면 팔아요. 네. 그거하고 이제 그다음에 약과 팔고 해서 종종 저는 사다 먹어요. 네, 그렇죠. 근으로 달아 팔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 칼로리는 계통 엄청 설탕 과자는 사실은 프랑스 제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먹으면 맛있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새 이런저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식민지 시기에 좀 자리를 잡아서 차례상에도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고. 아무튼 지금 또 얘기해보니까 저는 또 문어 올린다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낙지 올린다는 얘기 또 처음 들어봤고. 전 부칠 적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감이 있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는 지역에서는 매생이전도 참 아등바등 매생이를 뜯어다가 매생이전까지도 붙이는 거예요. 매생이 저희 집에 어릴 때 저기 김양식을 했었거든요. 그 부자 원수 같은 매생이네요. 있는 집이죠. 매생이는요 철천지 원수였어요. 원수죠. 김양식 하는 데는 김밭에 잡초. 네. 근데 매생이가 이렇게 갑자기 이 신분이 급변이 될지는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맛있잖아요 매생이. 근데 왜 옛날에 그걸 몰랐을까? 왜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만 드시던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엔 쏘아올랐을 때가 언제냐면 허영만 화백의 그 식객에서 나오게 되면서 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때 이런 먹방 프로그램을 하죠.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꼭 겨울에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해서 매생이. 네. 매생이 떡국 이런 거 진짜 맛있는데. 매생이전도 맛있죠. 네네. 그것마저도 이제 차례상에 올라갈 수 있는 지역마다 내 손에 잡히는 걸로 차례상을 차린다. 이게 말하자면 차례상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송편도 우리는 뻔한 송편만 생각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도토리 많이 딸 수 있는 네. 데서는 도토리 송편해요. 음. 그것도 안 되면은 직전분 받아서 칡송편해요. 감자 그러니까 송편도 있고. 감자 송편도 있지.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고장에서 나는 식재료를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니까 고장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고장마다 다르고 공동체마다 다르고 그렇죠. 집안마다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일률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만히 듣다 보면 어불성설일 수가 있는 거죠. 잘못하면은 이제 송편 같은 경우도 송편 전국화도 사실은 1970년대로 보여요. 아, 그것도 사실은 원래- 오래 안 됐어요. 충청도 이북으로는 송편 문화가 상당했지만 영호남 쪽의 송편 문화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아, 좀 약간 더운 데는 금방 쉬어서 송편 그런 안 면도 먹- 아마 있겠죠. 네. 그래서 70년대 뭐 이렇게 기록들 같은 걸 보면은 영호남 지역에서 서울로 시집을 왔는데 호랑이 같은 중부지방 출신 시어머니가 너는 왜 송편을 못 빚느냐, 왜 송편도 못 빚는 그 송편 찔 줄도 모르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하는 그런 회고들도 남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오늘- 고향에서 송편 해본 적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들이 남아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추석 명절 이 물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가 좀 끝이 없는데 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네,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절 물가는 왜 항상 비상일까 이런 주제로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정은정 농촌사회학자 그리고 고영 음식문화연구가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쭉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뭐 이거 처음부터 우리 고영 선생님한테 이제 그 가르침을 받아갖고 추석은 수학의 어떤 감사를 드리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격적인 수학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공급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일반적인 이야기 말고 올해 추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몇 가지를 좀 꼽아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앞서서 우리 정은정 박사님이 잠깐씩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코로나 요인도 일단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인력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뭐 외국인 인력 못 들어온 거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죠. 가장 좋은 구도는 도시에서는 지금 직업을 못 구해서 저렇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일을 하면 딱 좋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농촌 인력 중개 센터가 있습니다. 네, 전국에 95개 시군에서 130개소가 있는데요. 자,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센터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몇 명이 와서 일을 했을까요? 네, 몇 명이나 됐어요? 168명. 에? 네. 근데 날수로 따지면은 그래도 한 뭐 1848명.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한 명이라고 계산하면 근데 결국 참여한 사람은 168명인 거죠. 왜?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농업이란 그리고 농사일이란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그렇죠. 하나가 된 거죠. 뭐 물론 귀농과 귀촌 열풍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먹는 것들을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힘들죠. 그래서 농사가. 이렇게 전화는 온대요. 전화해서 뭐 숙박의 문제 그리고 이제 뭐 그 휴식의 문제, 뭐 일당의 문제를 물어보는데 지난 기억하실 겁니다. 속행시 사건. 예, 캄보디아 그 여성 이주 노동자가 그 차가운 숙소에서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그런 숙소 문제나 인권 문제가 많이 불거지잖아요. 그건 뭐냐면 한국 사람도 가고 싶지 않은 여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 사업이 늘 야단을 맞는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성과가 없어? 그러면서.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농촌에서는 외국인 인력들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은 선택을 합니다. 안 되겠네. 꽃감이 저렇게 매달려 있어도 따지를 못하고 깎지를 못하고 그럼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고 하지만 시민들은 가격 오른 거는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농어촌에서는 확실히 기후 위기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바로 거기서 두 번째 올해 여름 정말 장난 아니었잖아요. 네. 이것도 직격탄이라고 봐야 되죠. 네, 직격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병해충들 이름 되게 예뻐요. 막 미국 선녀벌레.
예쁠 것 같지만 선녀 예. 닮았나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봤더니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혹시 색깔이 화려한가요? 예, 그런 벌레들이 오. 참고라고 또 과수화상병이라고 해서 있죠. 이 2015년에 처음 발생을 했는데요. 음. 그 전에는 이게 겨울에 세균이 그냥 가만히 추우니까 활동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온도와 습도가 맞으니까 참고를 해서 지금 충주 일대와 그리고 점점점 퍼지거든요. 충주 사과 맛있는데. 예, 제가 또 충주 출신이니까 그래서 그 엄정면 산청면이라 해서 충주 동북부 쪽에 네. 문제가 좀 생기고 그러니까 점점 사과도 위로 올라가. 요새는 강원도가 또 주산지로가 옮겨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배 같은 경우에도 이 과수화상병에 걸릴 수 있는 그 장목이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근데 여기에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 때문에 돼지들 살처분에 또 조류독감, 그러니까 AI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또 살처분된 닭이 무려 1,800만 마리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산란계. 그러니까 제가 이 진행자의 소양이 부족함을 느끼는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새길로 빠지고자 하는 욕망을 제어를 못 하는데 네. 이제 진행자 이제 그 덕목은 그러니까 무르듯이 잘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잘 새길로 빠지고 이렇게 새길 한 번만. 구제약이나 이제 조류독감 이런 거 볼 때마다 항상 TV 화면 보면서 안타깝고 꼭 저래야 되나 싶은 게 구덩이 파가지고 네. 꼭 그렇게 다 살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조차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제가 보기엔 묻을 데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 침출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네. 최근에 이제 렌더링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좀 좋은 추석날 이런 끔찍한 얘기 전해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갈아서 태우는 그게 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는 그렇게 한다고? 네, 업체가 사설 업체, 그러니까 용역 업체가 있어서요. 이렇게 와서 하고 참 안타까운 게 또 뭐냐면 그런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음으로 양으로 다 그 사람들 손에 매달려서 먹고 사는데 또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쩌라는 걸까? 이게 저도 이제 연구자로서는 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고 노동력 공급이 줄어드니까 작황이 줄어들고 네. 결국 이제 공급이 줄어드니까 물가는 뛰고 이렇게 간다는 거기에 거. 기후 문제까지. 거기다가 이제 올 여름 엄청 그러니까 뭘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일조량 많으면 과일한테 좋은 거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과가 타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과일이 탄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강원도까지도 올라가야 되죠. 이제 사과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진짜 통일이 필요하겠다. 이제 우리 그러면 이북 지역에 가서 사과도 심고 배도 심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 이제 감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에서만 나는 특산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뭐 아열대 작물에 대한 실험들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제 차례상 물가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 농촌에서 생산한 어떤 말 그대로 사과하면 사과 그 온전한 사과, 배라면 배 이런 것들은 진짜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은 또 밀키트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온다면서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농촌 사회학자로 이런 현상이 일단 어떻게 감상편부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농촌 사회학자기도 하고 아이 둘을 기르는 뭐 이제 다 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밥을 차리는 입장에서 이 밀키트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은 해요. 참 재미는 없다. 똑같은 거 시키면 이제 마트에서 대량 세일할 때 사갖고 오잖아. 그러면 우리 집도 윗집도 옆집도 다 똑같으면 참 그때 뭐 다양성의 문제도 있을 거고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쓰레기 처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아이스팩도 나오고 그렇죠. 스티로폼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비대면 이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장 힘들어지신 분은 아파트의 경비 인력들 그렇죠. 그거 분리하느냐고 항상 힘드시더라고요. 우리 음식 문헌 연구가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세요? 이 감상평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도 이제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쓰레기예요. 그 쓰레기 때문에 사실은 손이 안 간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못 잡겠어요. 그 쓰레기 생각하면. 그래서 두어 번 공부하느라고 두어 번 먹어보다가 이제 놓게 됐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뭐 코로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져보는 거지만 느낌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어떤 물목의 밀키트를 만지든지 간에 끝에 감도는 향 이거는 똑같은 거고 설거지 할 때 거의 뭐 이제 라면 설거지랑 비슷한 어떤 잔향들이 남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뭐랄까 가슴이 좀 아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요거밖에 안 되나 싶어서 우리 먹고 사는 게 그냥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데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은 선택한 또 이유가 있거든요. 편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부엌 공간 넓게 쓰는 사람 많지 않죠.
부동산에서 제일 먼저 줄여버리는 데가 부엌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쾌적한 부엌 공간을 쓴다. 그 사람이 중산층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혼자 사는 사람들 어떻게 부엌 공간 쓰죠? 사실은 가위질하고 마이크로웨이브 쓸 수 있는 서서 쓸 쓸 수 있는 공간 딱 그만큼만이에요. 조리대가 거의 없다 싶어요. 거의 없습니다. 네, 개수대도 조리 너무너무 도구도 없고. 작아요. 네. 좁고 작고. 네. 그러니 밀키트형 부동산까지 같이 상승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면.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별별 밀키트가 다 나온다고 홍보성 뉴스도 많이 네. 하던데 보니까 그러면서 뭐 원조 그 맛하고 별로 차이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농업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씻어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도 이제 크면 안 되니까 알프스 오토메라고 해서 미니 사과 같은 그런 것들이 유행이고 네. 그리고 왜 샤인머스켓 말씀드렸죠. 왜 인기가 있냐면 씨가 없거든요. 껍질째로 먹을 수 있고. 맞아요. 예, 이제 맞아요. 그 씨 발라내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안 되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간도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를 아주 개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이에요. 그래서 요즘 음식물 처리기가 나오잖아요. 네. 100만 원 하던데 와 뭘까 비싸요 그게? 전기도 많이 먹고요. 사실 그거 쓸 수 있는 사람 중산층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일 먹고 절대로 껍데기 가지고 껍질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 만지게 하는 그 과일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먹어 치운다 끝. 이렇게 가는 과일들이 점점 기세가 등등하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편리함, 그다음에 즉석, 뭐 이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그러니까 시대가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근데 결국은 차례상 차리는 것도 요즘은 그냥 그 패키지 배달 되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제 시간 강사를 했었으니까 예. 집에 우리나라 한식이 양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뭘 해 먹으려고 해도 간장도 필요하고 참기름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완제품을 사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예.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점점 좀 생활들이 그렇게 가다 보면은 차례 음식 뭐 주문할 정도면 우리 아버지 표현에 따르면 그 정도면 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낼 마음이라도 있구나 이러면서. 아 패키지로 배달해서 그래도 차례상이라도 차리면. 예. 이제 이것도 좀 뭐랄까요 많이 쓰러져 가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차례 문화라고 하는 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사실? 유지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현황 잠깐만 보더라도 네. 저는 뭐 유지하는 사람들만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근데 또 되겠... 재밌어요. 이걸 또 학문의 입장에서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지역의 향반 토반 출신들일수록 제사 차례가 화려했다. 그다음에 식민지식이 농지 가지고 벼락부자 된 사람들일수록 차례 제사를 화려하게 하려고 애쓴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돈은 벌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문의 영광 쪽으로 가야 되니까 예, 과시하는 거가 이제 바로 어떤 제사 차례 문화가 돼버린 이렇게 그래서 되는 연구자 거죠.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더 높게 물구나무선 쌓고 화려하게 차례상이라는 보이고, 표현. 네. 그 지금 원조 플렉스가 그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차례상 플렉스 이런 것들이 있던 거죠. 근데 근데 누구 시켜서 차리는 겁니까? 청지기의 아내가 제일 고생 많이 하고요. 그렇죠. 노비들이 제일 많이 고생을 하고 그렇게 이어온 점도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만 할 사람하고 놓을 사람은 놓는 시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지금 차례상 이야기 했으니까 좀 그 이제 올해 이제 그 특별한 요인으로 코로나하고 이제 그 날씨를 이제 꼽아 주셨잖아요. 그럼 네. 이거에 직격탄을 품목을 좀 꼽아 주시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계란입니다. 계란? 네. 아, 그럼 왜 이렇게 비싸요? 예, 일단은 AI 고병성 AI가 하필이면 예, 뭐 그렇다고 고기 딱 육개한테 갔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네. 예, 산란계에 이렇게 강탈을 하면서 1,800만 수가 살처분이 됐거든요. 1,800만. 네, 근데 우리나라가 하루에 계란이 4,500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쯤 되니까 하루에 한 개씩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 뭐 제과랑 제빵이랑 라면이랑 또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보니까 계란은 늘 가장 중요한 식재료고 또 뿌듯한 식재료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유일하게 100% 자급률을 보였던 쌀 다음으로. 저 어릴 때는 도시락에 계란 프라이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여러모로 집안에 있는 집 얘기를 계속 듣게 되네요. 김양식에 집안의 계란까지. 경제 형편을 재는 척도 중에 척도가 바로 계란 프라이였는데. 네, 그런데 살처분이 되고 근데 그 산란에 가담을 하려면 병아리부터 해서 6개월 정도를 길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6개월 동안 시간이 안 되니까 일단은 정부는
무할당 관세로 계란을 한 4억 개 정도를 들여왔죠. 미국산 흰 계란을. 그래 봤더니 며칠이나 갔다고. 네, 며칠 안 가고 그래서 농민들은 차라리 우리에게 병아리 값을 보조해줬으면 보통 중추라 그래가지고 2주일 정도 지난 병아리가 중추거든요. 한 3,000원이었는데 너무 한꺼번에 살처분되고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9,000원까지도 뛰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마리 길렀다가 살처분 다 당하고 100마리를 넣지를 못하고 50마리도 못 넣는 거죠. 그러니까 양계 농민들은 차라리 우리한테 좀 이렇게 병아리 값을 보태달라. 그러면 7월부터 반드시 좋은 국내산 계란을 안정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시민들은 가장 예민한 게 계란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욕 먹는 게 싫은 거지. 예, 그래서 기재부조차도 농식품부를 쪼아내면서 빨리 계란값 좀 어떻게 해봐라. 네. 그래서 무할당 관세라는 건 뭐냐면 무역이 있는 곳엔 세금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계란만큼은 0% 일단 들여와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항공료 써야 되죠. 그리고 포장비 써야 되죠. 검역비 써야 되죠. 그리고 수입 업체의 마진도 보장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으로 그 가격을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그렇죠. 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차례상에 사실은 계란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뭐 전부 치는데도 당연히 예, 한 계란 판에서 들어가고. 두 판까지도 쓰시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차례상 한번 준비할 때 기본이 한 판은 계란은 다 그러니까 소모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마음이 좀 짠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격리가 많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가니까 가정 수요가 늘었다라는 게 농촌경제연구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장 뭐랄까요 친근하고 손쉬운 반찬. 그러니까 어린이들부터 노인들까지 그렇다 보니까 가정 수요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올해 계란값으로 아주 고생 중입니다. 올해 이제 그 추석 그러니까 그 물가에서 가장 그러니까 주목해서 봐야 되는 품목은 역시 계란이다. 네, 그런데 지금 6,000원대로 안정적입니다. 근데 안정됐다라는 기사는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농업 언론 빼고는. 아 그래요? 네. 여기서도 이른바 선정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우리 언론은 참 여러 다방면으로 문제다 이런 말이. 무사한 일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파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대파 한때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갔다면서 앓는 소리 했잖아요. 파테크라는 말도 네. 나왔죠. 그 말 있었죠. 네. 얼마까지 곤두박질 쳤느냐. 한 단에 700원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 시절을 지나서 이제 안정화에 접어들었는데 네.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지금 대파가 폭락 우려입니다. 예, 벌써 1,000원대로 떨어지고요. 네. 예. 그래 이제 더 이상 이제 파테크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네, 오히려 좀 많이 드셔 주십사. 그 키트는 이제 다른 걸 심으시고. 아 여기서 또 쓸데없는 질문 하나.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마트 갔는데 이제 계란을 국내에서는 없고 네. 이제 그 외국에서 수입해온 계란을 1인당 한 판씩만 살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얗대요 계란이? 예, 흰 계란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닭 저게 다른 건가요? 네, 닭 품종이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도 흰 계란을 80년대 초반까지는 흰 계란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황색 계란이 약간 토종란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품종이 좀 교체가 되기도 하고 예. 또 사료 사양에 따라서 좀 많이 색깔이 달라진다고 해요. 아 그렇다면서요? 여기서 뭐 청계라 그래가지고 걔는 약간 푸른빛 도는 알을 낳거든요. 예. 그래서 흰 계란이든 노란 계란이든 뭐 성분 차이나 영양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제 흰 계란 같은 경우에는 반짝 부활절에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그렇지, 그때 맞춰서 좀 길렀는데 지금은 국내에서도 흰 계란들을 좀 많이 기르기도 하고. 예. 제가 얼핏 들으니까 흑돼지하고 백돼지는 좀 약간 다르다면서요. 네, 계열이 뭐 좀 다른 것이죠. 근데 그럼 이제 흰 계란하고 그 황색 계란은 별로 차이 없다. 네, 없습니다. 아. 사실은 흑돼지랑 그 돼지도 이렇게 털 뽑아놓으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절대 미각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근데 성분도 좀 약간 다르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뭐 지방 조성 같은 것들에 단백질 조성 같은 데에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씹어서 그걸 그렇죠. 네. 근데 역시 이제 제 지론이지만 가장 맛있는 음식은 남이 사주는 게 제일 맛있죠. 그럼요. 네, 라면도 저도 남이 절대 끓여주고 맛있죠. 동감입니다. 근데 차례상은 누가 차려줄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명절 물가는 왜 항상 비상일까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의문점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두 분의 이제 강렬한 문제의식을 이제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뉴스가 농촌에서 일하시는 농민들에게 얼마나 이게 이제 치명타가 될 수 있는가. 사실은 이걸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예. 왜 그렇죠? 예. 쪽박은 깨지 마라. 네. 올해는 고춧가루 많이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추 작황 좋습니다. 그래서 예. 김장에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예. 늘 이렇게 연초부터 기를 꺾어 놓는다고 보통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호박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폭락이어서 갈아 없는데 그걸 산지팩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수많은 악플이 달립니다. 저 아까운 거를 왜 갈아 없느냐? 저희도 방송에 그러니까 애호박, 네, 하천의 애호박. 화천의 애호박 소식도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그 유통 비용은 누가 내라고요? 또 수확비는 누가 내라고요? 그래서 갈아 엎으면 갈아 엎는다고 뭐라 그러고 비싸면 비싸다고 뭐라 그러고 이런 그 조장이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건 전 언론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우리 고영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한숨부터 나오는 거죠. 네. 신문 잡지에 무슨 주말판, 토요판 같으면은 뻔한 먹는 얘기는 흘러갑니다. 하지만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깨농사 같은 거 일절 말이 없어요. 이렇게 참기름 좋아하는 민족의 한반도에서 깨농사 같은 거 취재하고 깨농사를 갖다가 유심히 지켜보는 언론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생각도 나는 거예요. 뻔한 아이템 안에서 그 뻔한 아이템을 진흙탕 삼아서 거기 굴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요즘 방송이든 뭐 유튜브든 먹방이니 뭐니 엄청나게 지금 뭐 홍수 뭐 네. 안 다루면 이상할 정도로 홍수가 나오는데 근데 식재료를 넘어서 그것을 생산하는 어떤 농촌 현실을 다룬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바닥이 뜨겁습니다. 이리저리 뛰느냐고. 네.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된 걸까 이런 생각, 자괴감 들 때도 진짜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언론 한 번이 이렇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제 그 써서 내보낸 기사가 그 정도로까지 타격을 많이 줍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귀를 많이 낚아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 짜증나는 시대에 네. 함께 요게 그냥 기운을 모으기도 좋고, 그러니까 언론사마다 이 물가 상승, 특히 농수축산물 이야기 안 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의 스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어떤 내밀한 문제, 그리고 기르는 사람의 위기, 그리고 지금 만 42세를 청년 농업인이라고 하거든요. 인구 5천만 명인데 딱 10,000명입니다, 전국에. 그리고 5천만 명이 한 향후 10년, 20년은 그 10,000명한테 매달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42세 네. 농민이 10,000명이라고요? 만 42세까지. 내가 만 농민이 42세까지가? 예, 그걸 청년 전체가 전국? 청년 농업이라는데 10,000명 정도, 1%가 되지 않습니다. 10,000명밖에 안 돼요? 네, 현재 농업인들, 그러니까 내가 농민이요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농가 경영 등록제라고 하는데 예. 100만 농가거든요. 근데 평균 나이가 70세입니다. 그렇죠. 아니 네. 그 노인 인구가 많다는 건 뭐 이미 다 알고는 있는데 만 42세 이하의 그러니까 농민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 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10,000명 솔직히. 선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위기감들은 없고 예. 예. 가격 오른 거에는 이제 저는 항상 그래요. 되게 싸고 안전하고 맛있고 예쁘기까지 해야 되는데 비싸서도 또 안 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지?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뭐 스마트팜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스마트팜의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그 10,000명 정도가 수용한다 치면 그 사람들이 이런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이런 커다란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위기감들을 좀 오늘 공유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이거잖아요. 네. 결론은 그렇게 내야 되겠는데요. 그냥? 혹은 검증을 서로 인용하지 말고 그렇죠. 하다못해 농촌경제연구원의 그 물가 동향이랑 농산물 수급 동향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것 정도라도 좀 참고하시면은 예.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텐데 그냥 보통의 다른 언론사를 서로 교차 인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소비를 억제시켜 버리거나 네. 아니면 쓸데없이 외국 수입을 그냥 뭐 늘려버리거나 네. 그 두 가지는 전부 다 결국 농촌 그 농민들한테는 이제 타격이 가는 거니까. 그리고 악플이 뭐 기본적으로 많이 달리지만 특히 농업 문제에서는 맨날 자기네들이 알아서 농사 지어놓고 왜 정부 보고 책임지라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악플이 그런 달린다. 이야기가 거의 99.9%예요. 네. 보조금 어쩌고 저쩌고 그 보조금 무슨 네. 뭐 도둑 이런 표현들을 댓글에 막 쓰지요. 농민들을 함부로, 되게 도둑 예. 취급하고 불안당 취급하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네. 예. 우리가 절실해진 겁니다 이제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싸고 맛있고 심지어 예쁘기까지 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내기 싫다. 이건 또 무슨 마음일까? 그것도 참 궁금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거꾸로 예를 들어서 뭐 화천의 애호박이 지금 난리다. 그다음 강원도 감자가 난리다 해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관에서 만든 마켓 이런 데서 네. 뭐 주문이 폭주했다. 이런 건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아주 옳지 않습니다. 안 특히 좋아요? 각 도지사들이 요즘 뭐 네. 홈쇼핑의 그 쇼호스트 역할들을 아주 당연히 하는데요. 제가 그 시선 집중해서 동충주 농협의 초당 옥수수 사태 기억하시죠? 네, 그 전해드린 바 있어요. 예, 초당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 유통 시간이 필요한 굉장히 예민한 품목인데 그거를 또 이렇게 충주 시장님까지 나와서 팔다가 소비자들에게 큰 철퇴를 맞았죠. 다 썩어서 왔다. 네, 맞아요. 예,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팔다 보면 일반 다른 시장이 같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네, 있는 그 안 좋은 이미지도 하고 그다음에 가격을 같이 다운시키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른 농민들은. 그래서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나올 문제가 아닌데 늘 소비 촉진 네. 그리고 뭐 사주 14 이렇게 하면은 농산물은 항상 그렇게 좀 구걸하는 존재? 농민들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얼핏 지자체장이 정말 농민 현실들에 이제 공감을 해서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냥 보통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네, 근데 그때 동충주 농협의 그 옥수수 그 초당 옥수수 사태 때 농민 불쌍해서 도와줬더니 이런 쓰레기를 보내다니 이런 댓글들 너무나 많이 붙었거든요. 근데 그건 처음부터 팔지 말았어야 되고 그 충주 내에서 폐기를 했어야 되는 것들인데 네. 그냥 마음만 앞선 거고 그게 또 대유행이에요. 그래서 뭐 못난이 감자 팔고 맞아요. 파프리카 팔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명절 물가로 이야기를 해서 농촌 현실까지 찍고 그다음에 이것을 대하는 언론의 보도와 소비자들의 어떤 그 태도 여기까지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한번 쫙 다뤄봤네요. 네. 그렇죠. 혹시 못 하신 말씀 있으면 우리 고영 선생님은 저야 그냥 앉아서 듣는 동안에 좀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농촌 농민 농산물 수산물에 달리는 그 댓글들도 음식 문헌이거든요. 그렇죠. 그 음식 문헌들은 아카이빙도 일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서는 손끝이 이렇게 바르르 떨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욕을 하고 사람이 사람을 악마로 만들 적에 말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해요. 그 댓글의 세계는 음식 문헌이기도 하고 사회학 연구의 한 주제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인류학자들도 유심히 쳐다볼 만하고 어문학자들도 한번 달려들 만한 곳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행복이나 평화나 이런 얘기는 못 갖다 붙이잖아요. 그걸 지금 실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하는 질문은 한번 해보는 명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은정 박사님은 방송 전에 제가 선생님께 하소연을 했는데 저희 집 전세가 2년 만에 2억이 올랐다. 네. 하물며 대파가 한 단에 10,000원이어도 제 발목을 잡겠습니까? 저의 인생을 쥐고 흔드는 거는 부동산과 그리고 이제 재수생 딸과 그리고 둘째 중3짜리 남자인데 얘네들한테 들어가는 학원비, 사교육비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네, 이 두 개가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 만만하잖아요. 농민들은 힘없고 농촌을 비어가고 그러니까 이 만만한 농산물 가격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매우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차례상을 가지고 조상님들과 소통하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우리 농민들과도 좀 한번 그 열린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리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그러니까 두 분의 생생한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정은정 농촌사회학자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영 음식문헌연구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